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제1부 그 집은 내 인생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다. 30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다. 이 집 마루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나는 33이었다. 남편은 36. 우리는 젊었고 가난했고 그래도 행복했다.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 집에서 우리 아들 키우자.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우리 늙으면 여기서 조용히 살자. 그 말이 꿈 같았다. 정말 꿈 같았다. 당시엔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나는 아이를 업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우리에겐 목표가 있었다.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그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꿈이었다. 진우는 착한 아이였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는 아니었다. 밥 먹으라면 먹고 공부하라면 했다. 말썽도 별로 없었다. 중학교 때였나.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해도 나 학원 가야 해라며 돌아서던 아이. 고등학교 때는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진우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장례식장에서 진우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봤다. 나는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웠다. 진우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 대학 끝까지 보낼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아들의 등록금을 냈다.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다. 엄마는 괜찮아. 너는 공부만 해. 내가 얼마나 아껴 쓰는지 아들은 몰랐을 거다. 난방을 끄고 이불을 덮고 잤던 겨울. 국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운 날들. 그래도 괜찮았다. 아들이 잘 되면 그걸로 됐다. 진우는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다.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던 날 내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그 안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나는 울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 아이는 정말 효자구나.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진우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손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어머니, 저희 잘 부탁드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랑 우리 진우 잘 살겠구나.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서두르는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도와줬다. 예단, 예물, 신혼집 준비까지.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결혼식 날 나는 한복을 입고 아들 옆에 섰다. 아들은 멋있었다. 수진이도 예뻤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였다. 제2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날.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련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다. 나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수진이는 웃으며 반찬통을 받았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 수고했어. 들어가. 진우도 고마워했다. 나는 흡족했다. 우리 며느리 참 괜찮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 아들이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혼자. 진우야, 수진이는? 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요즘 여자들도 일하느라 바쁘니까. 하지만 횟수가 잦아질수록 뭔가 이상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아들이 수진이와 함께 찾아왔다. 엄마, 우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조금 무거워 보였다. 그래, 뭔데? 나는 차를 내왔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가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출? 네. 지금 사는 집이 전세거든요. 그걸 매매로 전환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서요. 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 마련하기 참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요. 수진이가 진우를 슬쩍 쳐다봤다. 진우가 말을 이었다. 엄마, 그래서 그러는데 이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대요. 순간 귓가가 멍해졌다. 뭐라고? 엄마, 오해하지 마. 집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상으로만 제 명의로 해놓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준대요. 물론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명의만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수진이가 덧붙였다. 어머니, 저희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 지금 아니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전세로 살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 이 집은 남편과 내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곳이었다. 30년을 산 공간.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진우를 키운 곳. 엄마, 생각 좀 해봐. 급한 건 아니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급한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 명의를 넘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았다. 법적으로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거다. 하지만 아들 말대로 나는 여기 계속 살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닐까? 진우는 날 쫓아내지 않을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진우야. 엄마. 금형에 이전해도 돼.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정말요? 근데 진짜 나는 여기 계속 사는 거지? 당연하지. 엄마, 걱정 마. 아무것도 안 바뀌어.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다. 나는 그 밝음을 믿고 싶었다. 서류를 작성하는 날. 부동산에서 직원이 서류를 펼쳐놓았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나는 도장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진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고마워. 수진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는 도장을 꾹 찍었다. 그날 나는 집을 준 게 아니었다. 내 마지막 안전망을 내려놓은 거였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제3부 서서히 무너지는 일상. 명예 이전 후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진우는 여전히 가끔 들렀고 수진이는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안도했다. 괜한 걱정이었어. 하지만 2달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진우와 수진이가 함께 왔다. 어머니, 저희 오늘 집 구경 좀 할게요. 집 구경? 네, 인테리어 어떻게 바꿀까 생각 중이거든요. 수진이는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거실, 주방, 작은 방까지. 여기 벽지 좀 낡았네요.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싱크대도 교체하면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은 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 혹시 이 방 쓰세요? 수진이가 작은 방 문을 열며 물었다. 응? 거기는 창고처럼 쓰는 곳인데. 아, 그럼 저희가 정리 좀 해도 될까요? 물건 버릴 거 버리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방엔 남편의 물건들이 있었다. 낡은 공구함, 입던 옷, 신던 신발.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둔 것들. 어머니? 아, 그래. 알아서 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자주 왔다. 주말마다 왔다. 그리고 집 안 이곳저곳을 바꾸기 시작했다. 커튼을 바꾸고 소파를 옮기고 주방 선반을 정리했다. 어머니, 이 그릇들 언제 쓴 거예요? 너무 낡았네요. 그건 결혼할 때 산 거야. 에이, 그럼 버려야죠. 요즘은 이런 거 안 써요. 수진이는 웃으며 그릇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다. 거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도 내려졌다. 어머니, 이 액자 좀 오래됐네요. 새 걸로 바꿀게요. 그건. 그 사진은 진우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찍은 거였다. 남편과 나, 그리고 어린 진우. 우리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진우야, 이 사진은 그냥 두면 안 될까?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수진이가 인테리어 통일하고 싶대. 조금만 이해해줘.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다음 달부터 여기서 같이 살까 해요. 뭐? 전세 만기가 다 돼서요. 어차피 이 집도 저희 명의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진우는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좋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다. 그래. 나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이사 온 날,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실엔 새 소파가 들어왔고 안방은 두 사람의 침실이 됐다.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돼요. 작은 방, 작은 방. 내가 창고처럼 쓰던 그 방. 남편의 물건들이 있던 그 방. 다 정리해뒀으니까 편하게 쓰세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방문을 열었다. 남편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4부 서서히 좁아지는 내 자리. 같이 살기 시작한 첫 주는 조용했다. 수진이는 친절했고 진우는 예전처럼 엄마하고 불렀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고 설거지를 했다. 빨래도 했다.
그래도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수진이는 내가 한 일에 만족하지 않았다. 어머니, 밥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저희 입맛이랑 안 맞아서요. 그리고 빨래도 따로 할게요. 세제랑 방법이 다르거든요. 나는 점점 할 일이 없어졌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 화상 회의 중이에요. 미안해. 나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줄였다. 그리고 얼마 후엔 아예 TV를 껐다. 저녁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면 어머니, 전화 통화는 방에서 해주세요. 여기서 하시면 시끄러워요.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었다.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도 없었다. 수진아, 나 먹을 반찬 좀. 어머니, 요즘 저희 식단 관리 중이에요. 어머니도 건강 생각해서 저희랑 같이 드세요. 식단. 삶은 닭 가슴살과 샐러드뿐이었다. 나는 배고팠지만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부엌에 나와 라면을 끓였다.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후루룩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먹고 있는데 어머니, 수진이가 나타났다. 이 시간에 라면을 드세요? 배가 고파서. 냄새 때문에 잠 깼잖아요. 다음부턴 방에서 드세요. 방에서? 네. 냄새 안 나게요. 나는 라면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라면을 먹었다. 국물이 짰다. 아니, 눈물이 짠 건지도 몰랐다. 며칠 후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혹시 낮에 어디 나가실 때 없으세요? 왜? 제가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서요. 어머니가 계시면 신경 쓰여서요. 복지관 같은 데 가시면 친구들도 만나시고 좋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점심때가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셨어요? 응, 공원. 그러셨구나.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 그럼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TV 소리도 없고 말소리도 없는 식탁.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부부. 결정적인 순간. 두 사람이 이사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진우와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우리 이제 방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아기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내 작업 공간도 필요하고. 나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다. 그럼 엄마 방을? 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봐야지. 그날 저녁. 진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응?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문을 열었다. 아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엄마, 사실 우리 앞으로 아기 가질 생각인데 방이 부족해서. 그래서 엄마가 혹시 다른 데 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데? 응. 요양원이나 아니면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볼게.
귓가가 윙윙거렸다. 요양원? 엄마 요즘 요양원 좋아. 식사도 나오고 친구들도 많고. 진우야. 응? 나 아프지도 않은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해? 아, 그게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 아들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진우야, 이 집은 나랑 아빠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엄마, 그건 알지만 지금은 제 명의잖아. 법적으로도 이 집은 제 거예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며칠 생각해봐, 엄마. 진우는 방을 나갔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쫓겨나는 건가? 이 집에서? 내 집에서? 며칠 후 수진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이거 요양원 자료예요. 한번 보세요. 책자를 내 앞에 놓고 갔다. 나는 그걸 펼쳤다. 실버타운 마이너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사진 속 노인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엔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일주일 후 진우가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요양원 견학 가보자. 한 번만 보고 오는 거야. 엄마가 맘에 안 들면 안 가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힘도 없었다. 요양원은 깨끗했다. 복도는 넓었고 방도 작지 않았다. 직원들은 친절했다. 어르신, 여기선 식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나는 빈 방을 둘러봤다. 창문 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어때, 엄마? 괜찮지? 진우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우가 말했다. 엄마, 생각보다 괜찮지? 거기서 지내면 편할 거야. 엄마 혼자 우리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을걸? 진우야. 응? 그 집은 우리 집이었어. 엄마, 너도 거기서 컸잖아. 기억 안 나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낡은 사진첩, 남편의 시계.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엔 진우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나가. 네? 나 여기서 나갈게.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요양원 안 갈 거야. 그냥 나갈게. 진우가 일어났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래? 모르겠어. 어디든.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우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제6부. 그 후 나는 친구 집에 며칠 머물렀다. 그리고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다. 월세 30만 원. 방은 좁고 창문도 작았다.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진우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 어디야? 들어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또 연락이 왔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어느 날 진우가 찾아왔다. 엄마, 제발 들어와. 수진이도 미안하대. 진우야. 응? 넌 언제부터 날 짐으로 본 거니? 엄마.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어? 짐만 필요했던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나는 문을 닫았다.
그 후로도 진우는 몇 번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원망스러웠다. 미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다. 어느 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진우가 어렸을 때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우리 셋이 웃고 있는 사진. 당신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남편 사진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래도 나는 안다. 부모는 부모라는 걸. 원망해도 미워해도 결국엔 자식이라는 걸. 지금도 가끔 진우 생각을 한다. 잘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그 집에서 행복한지.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그때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단호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요즘은 공원에 자주 간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본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온 할머니들. 나도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진우에게도 아이가 생길까? 그럼 나는 할머니가 되는 건가? 하지만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다는 것. 집은 추억이었고 안전이었고 믿음이었다.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인생을 내려놓는 거였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장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좁은 방 안에서 혼자 남은 밤을 견딜 뿐입니다. 그리고 이따금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혹시 진우가 아닐까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